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이곳은 예로부터 여러 신비한 전설과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던 곳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고요한 저택에 관한 이야기였다. 마을 외곽에 자리한 낡은 저택은 오랜 세월 동안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수군댔다. 저택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몇몇 용기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이상한 경험을 하고 돌아왔지만 그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고 대화 중에도 저택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이야기는 한 여름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을에 사는 대학생 준호는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시골로 내려왔다. 도시에선 볼 수 없는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보며 친구들은 무섭고도 설레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때 자연스럽게 고요한 저택 이야기가 나왔다. 그 저택 정말 신기하지 않니? 왜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려 하지 않을까? 라고 친구 하나가 말을 꺼내자 다른 친구들이 맞장구를 쳤다. 그들은 고요한 저택에 실제로 가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해가 저물 즈음 친구들은 손전등을 챙기고 저택으로 향했다. 저택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한기와 함께 싸늘한 기운이 그들을 감쌌다. 하지만 왠지 모를 호기심 때문인지 발길을 멈출 수 없었다. 저택에 도착하자 문은 묘하게 삐걱거리며 쉽게 열렸다. 문이 열리자 내부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오래된 가구들과 먼지가 이리저리 쌓여 있었다. 그들은 거실부터 살펴보기 시작했지만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 하지만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섰을 때 준호의 마음속에 왠지 모를 두려움이 엄습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숨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럴수록 그들은 더욱 불안해졌다. 위층에는 복도를 따라 여러 개의 방이 있었다. 친구들은 하나씩 방을 살펴보기로 하고 흩어졌다. 준호는 가장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오래된 침대 하나와 부서진 책상 그리고 낡은 장롱 하나가 전부였다. 그런데 장롱이 어딘가 이상했다. 자세히 보니 작게 열려있는 틈새 사이로 누군가의 눈이 보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숨을 죽인 채 장롱을 천천히 열어본 준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장롱 안에는 한 여자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는데 그 눈이 준호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 눈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었다. 순간 초상화가 눈을 깜빡이는 것처럼 보였고 준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친구들이 놀라서 달려왔고 준호는 자신이 본 광경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장롱 안을 다시 확인했을 때 초상화는 사라지고 없었다. 친구들은 준호의 두려움을 이해할 수 없었고 결국 모든 것이 그의 상상에 불과하다고 결론지었다. 마을로 돌아온 뒤에도 준호는 그날의 일을 잊을 수 없었다. 밤만 되면 그 여자의 눈이 떠오르며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며칠 후 준호는 다시 용기를 내어 혼자 저택으로 향했다. 그는 그날의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다시 그 방에 들어간 준호는 장롱을 열어 초상화를 찾았지만 이번에는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너무도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고 준호는 등 뒤의 느낌이 이상하다는 생각에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준호는 차갑게 미소 짓는 한 여자의 모습을 마주했다. 그녀는 말없이 준호를 바라보았고 준호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저택 전체를 감싸던 고요함이 깨지고 준호는 그 자리를 황급히 벗어났다. 그 후로 준호는 두 번 다시 저택에 가지 않았다. 그의 경험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소문을 만들어냈고 고요한 저택은 다시 마을의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다. 준호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기 어려웠던 사람들은 여전히 있었지만 적어도 마을 사람들은 그 저택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의 방식으로 그 이야기를 해석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저택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비밀은 오직 그 집을 지키는 자만이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영수는 성인이 되어 대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분주한 도심 속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던 그는 주말을 맞아 어머니가 계신 고향 집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그곳은 시골 마을이지만 언제나 그에게 평화롭고 안식처 같은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다. 마을에 도착한 그는 어머니에게 다녀오겠다고 인사한 후 예전에 친구들과 놀던 동네 공원을 찾아갔다. 오래된 정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어린 시절 그네에 매달려 하늘을 날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순간 바람이 불며 무언가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니 그네가 움직이고 있었다. 아무도 없는 공원에서 혼자 그네가 움직이는 모습은 왠지 모를 섬뜩함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바람이 좀 강한 것이라 넘기고 그는 다시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저녁이 되어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마친 후 그는 방에서 잠깐 쉬다가 잠에 들었다. 한밤중에 갑자기 깨어난 그는 희미한 발소리를 들었다. 마치 집안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혼자 있는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낯선 공기였다. 그는 잠시 숨을 죽이고 소리를 들었지만 다시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긴장감이 가시지 않았지만 그는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어머니에게 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그의 얼굴에서 심상치 않은 것을 느낀 듯 표정이 굳어졌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이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밤중에 누군가 발소리를 내고 가끔은 안방문이 저절로 열리기도 하고.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는 깜짝 놀랐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머니의 말이 진실로 느껴졌다. 그날 저녁, 영수는 그 원인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밤이 되었고 집이 고요해지자 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집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집안의 구석구석을 확인하던 중 거실 구석에 있는 오래된 장식장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장식장은 오래전 그의 할머니가 사용하던 물건들을 보관하던 곳이었다. 별다른 의심 없이 장식장을 열어보니 낡은 일기장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호기심이 동한 그는 일기장을 집어들고 첫 번째 페이지를 넘겼다. 그곳에는 그의 할머니가 써놓은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마지막 날이 오면 풀리지 않는 이 이야기 속으로 나를 데려가 주기를. 일기장을 읽고 나니 그는 그제야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소리들이 할머니의 존재와 관련이 있다고 직감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날 밤 정말로 방 안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뚜렷이 들렸다는 것이었다. 잠결에서 깬 그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억누르고 빛이 거의 드리워지지 않은 방에서 어렴풋이나마 누군가의 실루엣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심호흡을 하며 용기를 내어 전등 스위치를 켰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침대 옆에 놓인 일기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그곳에 무언가 더 쓰여진 것을 발견했다. 할머니의 필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너는 나를 찾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 순간 등골을 타고 흐르는 소름이 그를 감쌌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이 집은 단지의 기억을 보존하는 장소가 아니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후 그들은 그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마을 사람들조차 그 집을 문제의 집이라 부르며 오래전부터 무언가 있어왔다고 속삭였다. 현대의 많은 도시 전설처럼 이 이야기도 결국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았고, 이사간 이후로도 영수의 가족은 절대 그 집을 다시 찾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그리운 고향 마을을 생각할 때면 가끔 그네가 혼자서 움직이던 공원이 떠오르고 그 안에 남아있는 수많은 기억들이 머리를 스친다. 그리고 그 집은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의 의문으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대학교에 진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고향을 떠나 서울의 한 오래된 원룸 건물에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낡았지만 저렴한 가격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학기 초라 일과 과제에 치여 바쁘기도 했죠. 늦가을로 접어들면서 밤 공기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창문을 통해 바깥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어 펄쩍펄쩍 떨던 저는 창문을 닫으려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창문 틈새에 작은 종이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꺼내보니 그것은 낡고 누렇게 변색된 봉투였습니다. 봉투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고 안엔 단지 그곳에 가지 마라, 위험하다 라는 메모만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헌데 그 후에도 매주 금요일 밤마다 같은 시간이 되면 그런 메모가 창문 틈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얼마 후 과제 리서치를 위해 도서관에 갔다가 저는 우연히 학교 근처에서 몇십 년 전 발생한 미제 사건에 관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그 기사에서는 한 남학생이 의문의 실종을 당했고 그의 마지막 행방이 제가 살고 있는 원룸 건물 주변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읽다 보니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밤 이전과 마찬가지로 메모가 또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돌아보지 마라 라는 짧은 메시지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메모를 되풀이해 생각해보니 뭔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기에 혹시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마침내 그 다음 주 금요일 저는 이 수수께끼를 풀고자 결심했습니다. 창문 근처에서 밤늦게까지 기다리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자정이 가까워지자 건너편 건물 옥상에서 누군가 제 쪽을 응시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간 소름이 온 몸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미친 듯이 손을 흔들더니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저는 불안한 마음에 창문을 완전히 못질해버렸고 방을 옮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같은 원룸에 다른 학생이 입주했습니다. 떠나기 하루 전날 그 학생이 찾아와 묻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라고. 저는 두려움에 아무 대답 없이 그저 조심해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제가 떠나고 1년 후 우연히 신문에서 그 원룸을 발견했습니다. 그 전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곳은 오래된 과거의 악몽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제로 남은 사건, 경고가 담긴 메모들, 그리고 옥상에서 미친 듯이 손을 흔들던 그림자, 그 모든 것이 말입니다. 그 원룸은 이제 불타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메모의 주인은 결국 무엇을 경고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어쩌면 진실은 영원히 미궁 속으로 사라진 듯합니다.